그리고 뭐 아무튼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 농도 단위 같이 이야기하진 않고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읽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분몰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네.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분몰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몰량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그 분을 빼면은 그냥 몰량이라고 하면 우리가 1몰의 물질이 가지고 있는 크기 성질을 통칭하는 말이 몰량이 되는데요. 앞에 분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것은, 분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파셜, 이제 부분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되는데, 우리가 혼합 용액을 형성했을 때에 각각의 성분들이 그 순수 용액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걸 나타내는 것이 분몰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부피의 분몰량, 그 다음에 깁스 자유에너지의 분몰량,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 이 깁스 자유에너지 분몰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케미컬 포텐셜 뮤라고 하는 거랑 뮤로 표현한다, 이런 것까지 했었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내용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6.3절이에요. 6.3절 이제 우리 혼합 과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엔트로피 이야기하면서도 혼합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깁스 자유에너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 혼합 과정을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깁스 자유에너지를 가지고 이 혼합 과정을 이해했을 때의 좋은 점은, 우리가 단순하게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혼합이 일어난다, 그런 식의 결과론적인 해석뿐만이 아니라 이 혼합 과정에서의 부피는 어떻게 변하냐, 그리고 혼합 과정에서의 열 출입은 어떻게 되느냐까지도 다 유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성분계 시스템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분이 두 개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성분계 용액을 다룰 겁니다. 그럼 이성분계 용액의 전체 깁스 에너지 G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 크기 성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각각 구성 성분의 분몰량을 다 더하면 전체 값이 나오죠. 그래서 N1 G1 바 더하기 N2 G2 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성분의 분몰량, 깁스 자유에너지, 몰 깁스 자유에너지에다가 첫 번째 성분이 얼마만큼 있는지 N1으로 곱해주고,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성분의 값도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몰 깁스 자유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로 쓸 수 있었죠?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 뭐 화학 포텐셜이라고 부르는 뮤로 쓸 수 있으니까 이 식은 N1 뮤1 더하기 N2 뮤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기체가 혼합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깁스 자유에너지 G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은, 그 깁스 자유에너지가 변화하는 델타 G의 부호를 보고 우리가 이 반응이 자발적이다, 비자발적이다를 판단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상기체의 깁스 에너지를 한번 써볼게요.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 G 바는 G 노트 더하기 RT ln 1 바분의 P, 뭐 이렇게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제로, 사실 제로라고 읽으면 안 돼요. 노트라고 읽는데, 근데 저는 습관적으로 제로라고 읽게 되는데, 아무튼 이게 표준 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표준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표준 상태에 대응되는 압력이 1바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임의의 압력에서의 깁스 자유에너지, 몰 깁스 자유에너지 혹은 화학 포텐셜을 알고 싶으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꾸미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순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성분만 있을 때. 근데 용액을 형성했을 때, 즉 혼합물을 형성했을 때에 기체 성분 I에 대해서 위의 식을 한번 써보면은 식의 형태는 똑같아요. μi는 μi 노트 더하기 RT ln pi. 굳이 일반은 사실 쓸 필요 없죠, 그죠? 일반은 있으나 없으나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노트랑 똑같이 써주려면 그냥 써줄까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요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요 밑에 식 혹은 뭐 위에 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기체가 혼합물을 형성하기 전에 순물질 상태로 있을 때와 혼합물을 형성했을 때의 깁스 자유 에너지를 각각 쓸 수 있죠. 그죠? 이 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써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건을 온도는 T고 압력은 P인데 1번 성분이 N1몰, 2번 성분이 N2몰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혼합되기 전 before라고 해놓을까요? 혼합이 일어나기 전에 각각의 깁스 자유 에너지를 써보라라고 하면 전체 깁스 자유 에너지 G는 우리가 앞에서 썼었죠. μ1 N1 더하기 순서를 일반적으로 N1 μ1 더하기 N2 μ2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이건 일반식이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초기 상태 이니셜이라고, 그 섞이기 전이에요, 그죠? 섞이기 전에 포텐셜을 써보면은 N1 μ1 자리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죠? 이렇게 써주면 되니까 μ1 노트 더하기 RT ln P P1 P죠 죄송해요. 왜냐하면은 P1이군요. 죄송합니다. 아니 P죠 P. 죄송해요. 그 지금 우리가 각각의 기체가 압력 P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TP고 온도는 TP로 똑같은데 N1, N2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N1 기체, 첫 번째 기체의 부분 압력도 P예요,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체에 대해서도 똑같은 식을 쓸 수 있죠. μ2 노트 더하기 RT ln P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작게 해서 식을 그 다음에 애프터 믹싱이 일어난 후에 혼합이 일어났습니다. 혼합이 일어나면은 각각의 기체가 전체 P라는 분압을 가지고 있었는데 섞이고 나면은 각각의 기체가 1번 기체는 P1이라고 하는 분압을 가지게 될 거고 2번 기체는 P2라고 하는 분압을 각각 가지게 되겠죠. 부분압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각각의 분압을 더하면 뭐가 나와요? 전체 압력이 나오죠. 그죠?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 생각해 보면은 각각 기체 압력 다 더하면 전체 압력 나와요. 그러면은 G 나중 G 파이널 이걸 계산해 보면은 역시 일반적 식은 똑같아요. 그죠? 일반 식을 우리가 각각의 주어진 상황에 쓰면 되니까 N1에 μ1 노트 RT ln 이번에는 P가 아니라 P1이 되겠죠. 그죠? 각각 섞이기 전에는 둘 다 압력이 P로 똑같지만 섞이고 난 후에는 각각의 분압을 가지게 될 테니까 N2에 μ2 노트 RT ln P2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혼합이 일어날 때 믹스 G
혼합이 일어날 때 깁스 자유 에너지가 얼마만큼 변하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건데, 이거 그러면은 깁스 자유 에너지가 상태 함수니까 그냥 나중의 값에서 초기 값 빼주면 되죠. 그죠? G 나중 빼기 G 초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식이 조금 다 쓰기에는 좀 귀찮고 미리 날아갈 부분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에서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뺀다란 이야기예요. 그래도 보이시죠? 그럼 여기 일단 이 부분 똑같으니까 날아가겠네요. 그죠? N1, mu1 노트는 나중에도 들어있고 초기에도 들어있으니까 날아가고 mu2 노트 부분도 날아가요. 그럼 남게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N1에 RT ln P1 빼기 RT ln P 남죠. 그래서 P분의 P1분의 P죠. 죄송합니다. P1분의 P 나누기 P1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P1에서 P를 뺐으니까 로그 안에는 나누기로 넣어주면 P1 나누기 P가 되고 N2RT의 ln P분의 P2 이렇게 됩니다. 뭐 사실 이렇게 쓰고 나도 이미 우리 델타 G 믹스의 부호를 알 수 있죠. 결국에는 P1이 앞만 커봐야 P를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식 때문에. 그러면 이 값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이 값도 0보다 뒤에 값도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부호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끝날 수 있죠. 그래서 두 이상 기체의 혼합은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엔트로피뿐만이 아니라 그 깁스 자유 에너지 G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혼합에 따른 부피 변화는 얼마냐, 혼합에 따른 엔탈피 출입은 얼마냐 이거까지 보려고 하니까 지금 이 식으로는 모양이 좀 예쁘지 않아 가지고 정리를 더 해보려고 하는데,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에 따르면 I 기체의 분압은 전체 압력 P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뭐를 곱해주면 되죠? 여기 몰 분율 X를 곱해주면 돼요. 그죠? XI를 곱해주면 돼요. 그럼 P1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X1의 P, P2는 X2의 P 이렇게 되니까 저 식이 N1RT ln X1 더하기 N2RT ln X2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식을 조금 더 가지고 장난을 쳐보면은 요 식을 nRT로 묶어내 볼게요. nRT로 묶으면은 n분의 n1 ln x1 n분의 n2 ln x2 이렇게 되니까 이게 몰 분율의 정의잖아요. 그죠? 전체 몰수분의 각 성분의 몰수니까 결국에는 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x1의 ln x1 x2의 ln x2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이거 앞에서 엔트로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랑 똑같은 식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몇 가지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 엔트로피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델타 믹스 S를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깁스 자유 에너지를 온도에 대해서 미분하면 압력을 일정하게 잡고 온도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S가 나온다라고 했죠. 그럼 이거를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시험 보실 때는 꼭 써와야겠죠. 굉장히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델타 믹스 G를 온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델타
믹스 S가 나올 거라는 걸 식의 유사성으로 유추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변화량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이게 깁스 자유 에너지도 그렇고 엔트로피도 둘 다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델타 믹스 G라고 하는 거를 GF 빼기 GI로 생각하고 각각의 식에 대해서 각각의 물리량에 대해서 온도로 미분한다라고 하면은 SF 마이너스 SI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미분하면 이렇게 나올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엔트로피의 변화량 이렇게 뽑혀 나올 겁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아무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 위에 주어진 식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이 부분을 우리가 온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은 남는 것이 nr x1 ln x1 더하기 x2 ln x2 이렇게 되죠. 우리가 앞에서 얻었던 식이랑 똑같아요, 그죠?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똑같은 식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혼합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도 계산을 해볼 수 있죠. 어떻게 하냐 하면은 우리가 깁스 자유 에너지 G라고 하는 것이 엔탈피 H 마이너스 뭐죠? TS 그죠? 이렇게 되니까 델타 믹스 G는 앞에다 델타 믹스를 붙여주면 돼요, 그죠? 근데 온도는 일정하니까 온도 빼고 이렇게 다 해주면 돼요. 그럼 결국에는 델타 믹스 H라고 하는 것이 델타 믹스 G 더하기 T 델타 믹스 S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앞에 썼던 식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 썼던 식들을 살펴보면 델타 S 믹스라고 하는 게 여기 보시는 요 값이에요. 그죠? nr x1 ln x1 더하기 x2 ln x2 그 다음에 델타 G 믹스의 요거 파란색 녹색으로 할까요? 델타 믹스 G라고 하는 값이 요거예요. 그 밑에 식에다가 T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두 개의 식의 모양이 완전히 같아지죠. 같아진 죄송해요. 여기 마이너스 빠졌네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데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버리니까 이 값은 그냥 0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기체들 간에 혼합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얘네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어떤 엔탈피적인 변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안정화돼서 라고 설명을 하기에는 기체 혼합은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맞나요? 기체 혼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델타 믹스 부피 변화 한번 살펴보면은 델타 믹스 V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V라고 하는 거는 깁스 자유 에너지를 압력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온도를 일정하게 두고 역시 마찬가지로 델타 믹스 V는 델타 믹스 G를 압력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된다. 근데 우리가 델타 믹스 G의 식의 형태를 봤을 때 지금 요 식이에요. 체크 표시해 놓은 요 식인데 압력에 대한 의존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없으니까 이 식은 그러면 미분하면 뭐죠? 0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피 변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두 이상기체를 혼합시켰을 때 우리가 부피 변화 없이 그리고 열의 출입 엔탈피 변화 없이 오로지 엔트로피 드리븐으로 혼합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있는 그림 6.4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 분? 뭐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라서 사실은
크게 질문 없으시죠?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4절로 가볼게요. 6.4절은 휘발성 액체, 이성분계 용액. 그러니까 두 개의 용액이 섞여 있는데, 두 개 액체가 섞여 있는데, 두 개 액체 다 잘 기화하는, 여러분들이 뭐 실험실에 가면은 냄새 맡을 수 있는 물질들, 그런 액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할 거냐 하면은 이 액체 성분의 화학 포텐셜을 어떻게 쓸 거냐, 그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기억을 하셔도 된다. 액체 성분의 화학 포텐셜 뮤를 어떻게 쓸 거냐, 그거를 꼭 여기에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기체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이상 기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용액을 이야기할 때에도 이상 용액 가지고 이야기하면 가장 편하겠죠. 그래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용액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용액은 어찌됐건 두 성분 이상이 섞여 있는 거니까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하려면 한 가지 성분만 있는 순수한 물질을 상대하는 게 쉽겠죠. 어떤 순물질이 있는데 그 순물질이 어떤 밀폐된 용기에 있어 가지고 이런 박스가 있고 그 안에 비커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 액체가 담겨 있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은 증발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포화돼 가지고 더 이상 증발 안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상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화가 돼서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화학 포텐셜로 이해하면 어떤 상태인가요? 액체의 화학 포텐셜이랑 그 다음에 증기, 기체의 화학 포텐셜이 같아지는 지점이에요. 그죠?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반응이 진행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μL, 액체의 화학 포텐셜이랑 μG, 기체의 화학 포텐셜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혼합물을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혼합물과 순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기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스타를 붙여줄 겁니다. 순물질에 대해서는 이 순물질을 나타내는 이거 IU팍이라고 있잖아요. 뭐죠 이게? 인터내셔널 유니언인가? 모르겠네. 인터내셔널 유니언 오브 Pure and Applied Chemistry, IU팍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를 붙이면은 이거는 순물질을 나타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평형에 도달했을 때에는 우리는 mu 스타 L이랑 mu 스타 G가 같다라고 했죠. 순물질의 화학 포텐셜이 같은데 우리 가스의 화학 포텐셜을 임의의 압력에 대해서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했나요? mu 노트 G 더하기 RTln 1바분의 P 스타라고 할까요? 왜냐하면은 순수 기체가 나타내는, 순물질이 나타내는 증기압이니까 P 스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형이기 때문에 요 앞에 식이 성립하는 거고요. 요 식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써서 알고 있던 식, 깁스 자유에너지로부터 얻은 식 있잖아요. 거기서 얻은 관계식을 지금 이 델타 뮤 스타 G라는 녀석이 연계를 해주는 거예요. 양쪽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액체의 순수 액체의 케미컬 포텐셜, 화학 포텐셜을 기체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어디까지나 순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복잡한 용액이라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용액에 대해서도 비슷한 짓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분 1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상 용액을 형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박스 안에 이번에는 용매 순수한 물질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용액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용액이라고 하는 녀석은 가장 쉽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용질 더하기 용매예요. 맞죠? 그러면은 얘가 평형에 도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용질도 액체상과 기체상의 평형에 도달해 있고 용매도 평형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전체 시스템이 평형에 도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스템을 이루는 일부분들도 각각 다 평형에 도달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성분 1이라고 하는 하나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성분이 액체 상태에서의 화학 포텐셜과 첫 번째 성분의 기체 상태에서의 화학 포텐셜이 같다. 왜죠?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같나요? 평형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들 안 듣고 있는 줄 알았는데 듣고 있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앞에 썼던 식을 그대로 써보면은 μ1g라고 하는 거는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요 위의 식이랑 사실 식의 형태가 유사한데 달라지는 점은 위에 피스타는 순수한 물질, 뭐 물이면 물, 벤젠이면 벤젠만 놔뒀을 때 평형에 도달하면 걔가 가지게 되는 고유한 증기압이 있잖아요. 그걸 나타내는 게 요 위에 있는 것이고, 밑에 쓴 P1이라고 하는 거는 물이 어떤 설탕을 녹여가지고 설탕을 물에 녹였을 때에 물이 가지게 되는 증기압은 각각 달라지죠.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그때의 값들을 각각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럼 역시 우리가 여기 이제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용액상에서 용액을 형성했을 때에 용액에서의 화학 케미컬 포텐셜, 케미컬 포텐셜, 화학 포텐셜이 순물질, 그 액체만 있을 때의 화학 포텐셜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보려면은 밑에 식,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그냥 냅다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좌변이 어떻게 되죠? μ1의 L 빼기 μ1의 스타의 L. 그 다음에 우변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란색 칠한 것들끼리 빼주면 되는데 μ1 노트 G는 날아가죠. 그죠? 이게 그냥 여기 지금 첫 번째 성분이라고 안 썼지만은 첫 번째 성분이라고 그냥 붙이면 돼요. 우리가 첫 번째 성분에 관심이 있으면. 날아가 버리고 남는 것은 RT, ln 1바분의 P1 빼기 RT, ln 1바분의 P 스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식의 형태를 우리가 모양을 조금만 정리를 하면은 용액상에서의 화학 포텐셜은 순수 용매의 화학 포텐셜에다가 RT, ln P 스타분의 P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식이 나타내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순수 용매의 화학 포텐셜은 그 용매가 P스타라고 하는 증기압을 가지고 있는 증기와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에 대응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싶은 임의의 용액에서의 용액은 혼합물이에요. 그때의 증기압 P1가 연결된다. 빨간색은 순수 용매에 관한 것, 파란색은 용액에 관한 것.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 공부할 때 뭐 잘 모르겠으면 PV는 NRT를 쓰면은 뭐 1, 2점이라도 받을 수 있다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기말고사 칠 때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이 식을 쓰세요. 일단 거의 모든 게 여기에서 다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용액이라고 하는 혼합물을 우리가 용매 순물질로부터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정립을 해놓은 거죠. 됐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 P1 용액에서의 혼합물에서의 어떤 압력이 P라고 하는 순물질의 증기압으로 다가가면은 그러면은 이 μ1L이 혼합의 용액의 화학 포텐셜이 어디로 다가가나요? μ1스타로 다가가게 돼요. 그죠? 이 분자의 값이 P로 다가가게 되면은 이 뒤의 값이 전체가 0으로 사라지니까 용액에서의 화학 포텐셜이 순수 용매의 화학 포텐셜과 같아지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죠? 요식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식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좋습니다. 아주 다들 잘 따라하고 있군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라울의 법칙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우리 이거 일반화학 때 라울의 법칙 많이 했죠. 여러분들이 물리화학을 배우면서 이제 일반화학 때 배웠던 것들을 다시 꺼집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라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용액과 용액에서의 증기압 P1과 순수 용매에서의 증기압 P를 가지고 잘 관찰을 해봤어요. 잘 관찰을 해봤더니 어떤 관계식이 있냐 하면은 첫 번째 성분의 순수 증기압 P가 P1이랑 이렇게 비교해봤더니 이 값이 몰 분율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뭐 다시 표현하자면 용액의 증기압은 우리 이거 많이 했었죠, 그죠? 물론 노테이션이 목이 갈라지네. 노테이션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I 성분의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예전에 일반화학 시간에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IU팍의 권고를 따라서 우리가 순물질을 스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라울의 법칙은 그 케미컬 포텐셜과 어떤 연관이 되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지금 어디를 보면 되냐 하면 아이고 보라고 해놓은 거 지워버렸네. 네,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P1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라울의 법칙을 따르면은 X1 곱하기 P1 스타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저거 집어넣으면 남는 게 XI만 남죠. X1만 남죠. 그래서 이렇게 화학 포텐셜을 용액의 혼합물의 화학 포텐셜을 순물질의 화학 포텐셜과 이런 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용액은 라울의 법칙을 따르고 그리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상 용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이상 기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성립했죠? 여러 가지 기체들 중에서 실제 기체 중에서 이상 기체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였나요? 누가 한번 해볼까요? 한 명을 고르는 게 상당히 쉽지 않나요? 약간 지금 와서 느끼는 건데 우리 과는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네요. 남자를 시키려고 하고 보니까 남자가 별로 없네. 손채혁 학생이 한번 말해볼까요?
이상기체처럼 거동하기 위한 조건. 압력이 어떻게 해야 되고 온도가 어떻게 해야 됐죠? 온도가 높아야 그렇죠. 온도가 높아야 되고 압력은 반대로 낮아야 낮아야 되죠. 잘하네요. 네, 좋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었죠. 근데 그러면 그 이상 용액의 경우에는 언제 이렇게 이상적으로 행동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용액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어찌 됐건 간에 혼합물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혼합물을 만들었는데 혼합물이 만약에 두 개의 성분의 분자의 크기가 너무 다르다. 분자의 너무 크기가 달라서 서로 간에 패킹이 쌓이는 정도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이상적인 용액을 만들 수 없겠죠. 이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모난 부분 없이 잘 섞여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분자 크기도 비슷해야 되고 그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분자의 크기가 비슷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분자 크기뿐만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크기도 비슷해야겠죠. 안 그러면은 뭐 서로 간에 너무 뭉쳐 있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강하면 안 되니까.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럼 라울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도표로 그려보면은 x축을 에탄올의 몰 분율이라고 해서 0에서 1 사이에 변한다라고 해보면은 에탄올과 벤젠의 혼합물이라고 해보면은 에탄올이 하나도 없는 이때는 이 y축은 증기압 P예요. 이거는 벤젠의 순물질의 증기압 PB 스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끝은 에탄올의 순물질의 증기압이 되겠죠. 근데 이상 용액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이가 어떻게 되냐 하면 그냥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혼합물을 이루었을 때 용액에서의 증기압 P1이 몰 분율의 선형으로 비례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선형으로 쭈르륵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물론 실제 용액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이상적인 거동에서 막 벗어나서 뭐 이렇게 올라가는 애도 있고 이렇게 내려오는 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당연히 커지니까 양의 편차, 내려오는 거를 음의 편차라고 그러는데 양의 편차는 왜 생길까요? 양의 편차가 생긴다는 거를 이걸 말로 풀어서 이 현상을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어때요? 이상적으로 섞여 있는 경우보다 증기압이 더 크죠? 그죠? 양의 편차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증기압이 더 커요. 이상적인 경우보다. 실제의 증기압이 이상적인 경우보다 더 큽니다. 이거를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오히려 자기들끼리 서로 밀어내는 힘이 그러니까 성분 1이랑 성분 2가 섞임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더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증기가 더 잘 된다는 이야기는 액체상을 탈출해서 기체상이 잘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걸 우리가 말로서 풀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음의 편차는 실제 측정한 압력이 증기압이 이상 용액의 압력보다 더 작다. 그러면 이상 용액에서보다 탈출하기가 더 어렵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새로 생긴 상호작용, 성분 1과 성분 2 사이의 상호작용이 더 강해가지고 기체들이 만들어지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됐나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일반화학에서 그 라울의 법칙 다음에 바로 따라 나오는 게 바로 헨리 법칙인데 이 그래프를 좀 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 제가 번호를 보통 다 적어 오는데 이걸 안 적어 왔네요. 6.6일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네요. 6.6일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실제로 이거는 뭐랑 뭐를 섞었지? 잘 모르겠네요. 내가 안 적어왔네. 이황화탄소랑 아마 어떤 기체를 섞은 것 같아요. 용액 섞은 것 같은데 제가 잘 안 적어와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황화탄소의 몰 분율에 따라서 0에서 1 사이에 바뀜에 따라서 그 혼합 용액의 증기압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보시면은 우리가 이 라우레 법칙이 잘 성립하는 이상 용액을 살펴보면은 요쪽이에요. 요쪽. 그죠? 여기는 보면 지금 CS2의 부분 압력이 CS2의 몰 분율에 CS2의 순용매 증기압에 이렇게 비례하는 선형에 비례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아주 작은 구간이지만 그런 구간을 보이고 있죠. 근데 또 반대쪽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제 CS2가 아주 양이 적은 CS2가 극소량으로 존재하는 이쪽을 한번 봐보면은 이 식이 지금 우리가 라우레 법칙이죠. 라우레 법칙이 CS2가 아주 적은 양으로 존재하는 아주 소량 존재할 때도 성립하나요? 만약에 성립한다면은 요 기울기 그대로 와야 되니까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프의 개형이. 근데 실제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죠? 굉장히 다르게 생겼죠. 근데 보니까 뭔가 리니어하긴 해요. 선형같이 생기긴 했는데 기울기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성분이 있을 때 성분이 아주 많을 때 거의 대부분의 성분이 용매일 때 성립하는 법칙이 라우레 법칙이고 글자를 뭐 이렇게 썼을까요? 진짜 못 썼네. 이제 다시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성분이 아주 적을 때 극소량 존재할 때 성립하는 법칙이 우리가 알고 있는 헨리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주 러프하지만은 굳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써보자면은 용매의 경우에는 라우레 법칙을 따르고 아주 극소량 존재하는 용질의 경우에는 헨리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 좀 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너무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약간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했던 거는 앞에 전반부에 했던 거는 혼합 과정에서 연력학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랑은 사실은 조금 별개예요. 이거는 우리가 오히려 그 4장에서 했던 5장에서 했던 것들의 연장선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 6장에서 하는 이게 지금 하는 것들이 6장에서 새로 배우는 것들이고 여러분들을 기말고사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것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식 몇 개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면은 일단 이거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라. 아무리 써서 오더라도 이거의 식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식을 꼭 아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위에 제가 써드렸던 거 어떤 성분이 압도적으로 많으면은 라우레 용맥처럼 행동하니까 그때는 라우레 법칙을 따르고 아주 적을 때에는 용질이니까 헨리의 법칙을 따른다. 근데 사실은 두 개의 법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하나의 물질이 라우레 법칙을 한쪽 끝에서 이렇게 따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볼게요. 이 영역에서 하나의 물질이 이런 식으로 거동한다 그러면 반대쪽에서 이런 식으로 거동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수업 시간에 증명을 하진 않겠지만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몇 페이지죠? 5페이지 제가 써놓은 깁스 듀햄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세요 하면 사실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아무도 안 볼 것 같긴 한데 이 깁스 듀햄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시면은 유도를 제가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보시면 된다. 보면은 이 열역학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라울이라는 사람이 이 법칙을 발견하고 헨리라는 사람이 법칙을 발견했을 때는 아마 뭐 그런 거인지는 몰랐겠지만 사실은 두 개가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발견이라는 거죠. 그거를 정리를 하고 만약에라도 제가 나중에 뭐 시간이 되거나 이러면은 이 부분은 다시 와서 꼭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은 우리가 뭐 이거를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거를 떠나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굉장히 좀 신기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 자연과학을 공부하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여기까지? 없으신가요? 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오늘 할 거는. 이제 6점 이제 이상 용액을 다뤄봤으니까 우리가 실제 용액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이상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를 봤었죠. 우리가 그 라울의 법칙, 그 다음에 뭐 헨리 법칙, 뭐 그런 게 성립한다라는 것들을 봤었고, 그럼 우리가 어떤 용액에 화학 포텐셜을 쓰라 그러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식은 그냥 PV는 nRT급으로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뭐 이상 용액이든 비이상 용액이든 모두 쓸 수 있는 일반적인 식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루는 용액이 이상 용액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P1은 X1에 P1 스타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죠? 이게 라울의 법칙이에요, 그죠? 뮤1 L은 뮤1 스타의 L 더하기 RT ln XI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런 식들을 여러분들이 잘 쓸 줄 알고 기억을 하셔야지 나중에 우리가 상평형 같은 거 이야기할 때 끓는 점 오름 뭐 어는 점 내림 이야기할 때 다 할 수 있으니까 식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뭐 당연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용액은 비이상 용액이죠. 이상 용액이 아니겠죠. 그 실제 용액이죠. 그때의 증기압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 하면 뭐 이 식은 여러분들이 식의 형태를 암기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형으로 나타나는 부분에다가 이 비선형 부분이 지수함수가 곱해진 형태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첫 번째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요 식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은 이상 용액이든 비이상 용액이든 무조건 성립한다. 무조건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비이상 용액의 경우에는 화학 포텐셜이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여기에다가 요걸 이제 통째로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집어넣고 나면은 RT ln X1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알파 RT X2의 제곱 베타 RT X2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노트에 조금 잘못 써놓긴 했는데 이 부분을 요 식을 조금 잘못 써놓긴 했는데 아무튼 뭐 대세에 큰 지장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단순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쉽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상 용액의 화학 포텐셜을 나타내는 식이랑 비이상 용액의 화학 포텐셜을 나타내는 식이 지금은 너무 달라요.
그죠? 이 뒤에 나오는 꼬랑지 부분들 때문에 너무 복잡하고 너무 달라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좀 더 단순화해가지고 뮤1 스타의 L에다가 A1 이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하는 부분들을 이거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이 부분들을 싹 다 웅그러뜨려 가지고 여기 A1 이렇게 다 갖다 박아 넣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를 먼저 가르쳐 드려야 되죠. A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활동도라고 합니다. 액티비티. 그러니까 뭐 굳이 단어의 뜻을 이해를 해보자면은 이게 이상 용액과 비교해서 비이상 용액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 더 활동적인가, 얼마만큼 더 그 이상 거동에서 액티브하게 벗어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 이제 간단해요, 그죠? 이상 용액은 RTXI로 따라 움직이고 비이상 용액에서는 RTLN AI를 따라 움직인다. 근데 그러면은 비이상 용액이 이상적이지 않게 거동하게 되는 이유는 오로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박스를 칠하는 요 부분들 때문이에요, 그죠? 별표 칠한 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다 뭉그러뜨려 가지고 어디로 집어넣냐 하면은 활동도 A1과 X1은 어떤 식으로 엮여 있냐 하면은 활동 계수 감마 1으로 이렇게 등호를 성립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감마라고 하는 것을 활동도 계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거 관련해서 어떻게 이거 뭐 풀고 이런 거 하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준비를 해와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상 용액과 비이상 용액에서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은 비이상과 이상의 차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활동도 계수다. 요런 개념적인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x1이라고 하는 값이 1을 향해서 간다. 즉 어떤 하나의 몰 분율이 1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 건 이 말은 곧 순물질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순물질에 다가감에 따라서 A1이 어디로 다가가게 될까요? 감마? 그렇죠. 뭐 감마 1에 다가가겠죠. 근데 이게 x1에 다가가겠죠. 그럼 여기서 식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써볼까요? B상의 경우에는 앞에 부분 빼고 그냥 RTLN A1, 이상의 경우에는 RTLN X1 이렇게 거동하잖아요. 어떤 하나의 물질이 순물질에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이상 용액에 가깝게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A1이라고 하는 값이 X1에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감마 1의 경우에는 1을 향해서 간다. 그죠? 순물질이 되니까 비이상성을 나타내는 값이 점점 이상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니까. 그럼 결국에 이거 사실 조합하면은 그냥 활동도 계수값이 1을 향해 다가간다라는 것도 똑같은 뭐 맞는 말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뭐 사실 여러 가지를 많이 썼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저기 앞에 나왔던 제가 식이랑 요 식들 있죠? 요 뒷부분만 뒷꼬랑지만 써놓긴 했는데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기억해야지 우리가 목요일에 하게 될 상평형, 그다음에 용액의 총괄성 이런 부분들을 다 식을 유도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오늘 수업이 사실 듣기 좀 힘드셨을 텐데 한번 복습을 잘 해보시고 우리가 목요일에 다시 한번 더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